혹시 여러분 집에도 예쁜 꽃이나 화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잠깐 그 꽃이 여러분의 재물복을 날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꽃 배치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상담받은 한 가정은 집 곳곳에 수국을 두었더니 사업이 기울고 가족 간 다툼이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풍수 요소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을 부르는 꽃과 복을 끊어버리는 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집이 진짜 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꽃을 그냥 예쁘게 보려고 두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풍수학에서 꽃과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존재로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꽃은 생명력이 있고 계속 자라고 변화하잖아요. 이런 생명 에너지가 우리 집안의 기운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재물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바른 꽃을 올바른 위치에 두면 재물과 건강을 불러오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복을 끊어버리고 있어요. 특히 꽃의 색깔, 모양, 향기, 그리고 배치 위치까지 모든 요소가 풍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배워두시면은 여러분 집이 정말 복이 흘러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집안에 두면 좋은 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꽃들은 단순히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 간의 화합까지 돕는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모란, 목단화입니다. 모란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복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꽃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은 특히 중국 풍수에서 부귀영화를 대표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어요. 모란의 둥글고 풍성한 꽃잎은 돈이 모이는 형태를 의미하고 화려한 색감은 집안의 활력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모란을 집에 둘 때는 거실 창가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남향이나 동향 창가에 두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재물 기운이 더욱 강해져요. 다만 모란은 크고 화려한 꽃이라서 침실에는 두지 마세요. 침실은 안정과 휴식의 공간인데 모란의 강한 기운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모란을 키울 때 주의할 점은 꽃이 지면 바로바로 따주는 것입니다. 시든 꽃을 그대로 두면 쇠퇴하는 기운이 집안에 머물게 되어 재물운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모란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기 쉬우니까 화분 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되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 대표님께서 사무실 입구에 모란 화분을 두었더니 그의 매출이 30% 증가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모란의 강력한 재물 기운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도 거실 창가에 모란 화분 하나 두어보세요. 분명 재물운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특별한 향기를 가진 꽃으로 이 향기가 바로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제라늄을 기운 정화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히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에너지를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제라늄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워준다는 거예요. 이는 지속적으로 집안 기운을 정화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분홍색 제라늄은 열정과 활력의 기운을 불러오고 흰색 제라늄은 평화와
안정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제라늄을 두기 가장 좋은 곳은 현관 입구나 베란다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라서 여기에 제라늄을 두면 나쁜 기운은 차단하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요. 베란다에 두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제라늄은 모기나 파리 같은 벌레들도 싫어하는 향기를 내뿜어서 실용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벌레를 쫓아내면서 동시에 나쁜 기운까지 정화해 주니까 일석이조죠. 제라늄을 키울 때는 물 주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고 너무 건조하면 잎이 마르거든요. 손가락으로 화분 흙을 만져보아 2cm 정도 깊이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이 진 것은 바로바로 따주어야 계속해서 새 꽃이 피고 정화 기운도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장미입니다.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복을 지켜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고 단정한 종류의 장미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크고 가시가 많은 장미는 오히려 공격적인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미니 장미나 스프레이 장미 같은 작은 품종이 실내 풍수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장미들은 가시도 작고 꽃도 사랑스러우면서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기운을 만들어줘요. 특히 분홍색이나 복숭아색 장미는 따뜻한 인간관계와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주고 노란색 장미는 즐거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장미 화분을 둘 수 있는 곳은 거실이나 베란다입니다. 침실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장미가 아무리 작아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침실에 두면 부부관계나 연인 사이에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거실에 두면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증진시키고 베란다에 두면 외부로부터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미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꽃이 피는 동안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시든 꽃잎은 바로 제거하고 물은 아침 시간에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액체 비료를 주면 꽃이 더 오래 더 예쁘게 핍니다. 실제로 결혼을 앞둔 한 신부가 거실에 분홍 장미 화분을 두었더니 결혼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는 후기를 들려주셨어요. 장미의 사랑과 화합의 기운이 실제로 작용한 것이죠. 네 번째는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은 나비가 춤추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풍수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호접란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꽃이 피면 3개월간 계속 피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복이 오래 머무른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호접란은 특히 가족의 화합과 건강운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자태가 집안 분위기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 오래 피어있는 특성 때문에 안정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져요. 흰색 호접란은 순수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보라색이나 자주색 호접란은 고귀함과 지혜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호접란을 둘 가장 좋은 위치는 거실의 한쪽 모서리나 식탁 근처입니다.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두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요. 다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니까 밝지만 그늘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접란을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과습입니다. 호접란은 원래 나무에 붙어 사는 식물이라서 뿌리가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썩기 쉬워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분 바닥으로
물이 살짝 흘러나올 때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가 50에서 70% 정도 되도록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주변에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호접란에 꽃이 다 지고 나면 꽃대를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적절한 관리를 해주면 같은 꽃대에서 다시 꽃이 필 수 있거든요. 이는 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매우 길조로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닮은 밝고 긍정적인 꽃으로 풍수에서는 성공과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고 크고 둥근 꽃 모양은 완성과 성취를 의미해요. 특히 사업이나 학업에서 성공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꽃입니다. 해바라기는 이름 그대로 항상 태양 쪽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서 이는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력을 상징합니다. 집에 해바라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해바라기 화분을 둘 가장 좋은 곳은 베란다나 마당입니다. 해바라기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서 실내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야외 공간이 적합해요. 만약 실내에 두고 싶다면 남향 창가에 두되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키우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물과 햇빛 관리가 중요합니다. 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고 특히 여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야 해요. 그리고 해바라기는 키가 크게 자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해바라기 씨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꽃이 지고 씨가 여물면 그 씨를 모아서 다음에 다시 심으면 연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사업가들이 사무실에 해바라기를 키우면서 사업 번창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두면 오히려 복을 끊는 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은 모두 아름답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국입니다. 수국은 예쁘고 화려한 꽃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주의해야 할 꽃입니다. 수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물과 관련된 과도한 음의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고 꽃도 물방울이 모인 것 같은 모양이죠. 풍수에서 물은 돈을 상징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재물이 분산되고 흘러나간다고 봅니다. 수국을 집안에 두면 돈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수국을 거실에 두었던 한 가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모아둔 돈이 자꾸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수국이 만들어내는 습한 기운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런 환경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계절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수국의 또 다른 문제는 꽃의 색깔이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변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식물인데 색깔이 계속 변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불안정한 기운을 상징해요. 집안의 기운도 수국처럼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국을 아예 키울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베란다 바깥이나 마당 혹은 집에서 떨어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야외에서는 수국의 습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오히려 더위를 식혀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집안, 특히 거실이나 침실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만약 집안에 수국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베란다로 옮기거나 아니면 선물로 다른 분에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국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는 그 자리에 모란이나 제라늄 같은 긍정적인 꽃을 두어서 기운을 바꿔주세요. 두 번째는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작고 하얀 꽃들이 안개처럼 몽글몽글 피는 예쁜 꽃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운을 흩어뜨리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안개꽃의 수많은 작은 꽃들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복이나 재물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기운의 집중입니다. 좋은 기운이 한 곳에 모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안개꽃은 이와 정반대로 작용을 해요. 안개꽃을 집에 두면 집중해야 할 일에 마음이 산만해지고 계획한 일들이 중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안개꽃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해요. 안개꽃의 분산적인 기운이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학습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중학생 어머니께서 아이 방에 안개꽃을 장식했더니 그 이후로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안개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성공하는데 안개꽃의 분산 기운이 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이 흐려지고 한 가지 일에 끝까지 매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안개꽃은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안개꽃은 다른 꽃들과 함께 꽃다발을 만들 때 보조적인 역할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집에 오래 두지 말고 일주일 정도 감상한 후에는 치워야 해요. 장기간 두면 분산 기운이 집안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만약 안개꽃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집 앞 정원이나 마당에 심으시거나 화분을 베란다 밖에 두세요. 특히 거실, 침실, 서재에는 절대 두지 마시고 현관에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안개꽃의 분산 기운이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은 겨울철 대표적인 실내 화분으로 인기가 높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주의해야 할 꽃입니다. 시클라멘의 가장 큰 문제는 꽃이 아래를 향해 피는 특성 때문에 보기 아래로 떨어져 나간다는 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집안의 복이 위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실제 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클라멘의 꽃은 독특하게 꽃잎이 위로 젖혀져서 마치 복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는 풍수에서 매우 좋지 않은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거실 중앙에 시클라멘을 두었던 한 가정에서는 연말 보너스를 받아도 금방 예상치 못한 곳에 지출되고 좋은 기회가 와도 왠지 놓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클라멘의 복이 빠져나가는 기운이 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시클라멘은 꽃이 지는 시기가 빠르고 꽃이 진 후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꽃대가 축 늘어지고 잎도 누렇게 변하는데 이런 모습은 집안 기운을 쇠퇴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이런 쇠퇴하는 모습을 보면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클라멘의 또 다른 문제는 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클라멘의 뿌리와 잎에는 사포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풍수적으로도 독성이 있는 식물은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시클라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시클라멘을
키우고 싶다면 집의 중심은 피하고 베란다 쪽에 두세요. 그리고 꽃이 지기 시작하면 바로 화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거실이나 침실, 현관에는 두지 마시고 특히 집안의 재물운과 관련된 곳에는 더욱 피해야 해요. 이미 시클라멘이 집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위치로 옮기거나 다른 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란이나 호접란 같은 복을 불러오는 꽃으로 대체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한번 화분을 놓으면 계속 같은 자리에 두시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기운은 살아있는 것이라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해야 하는데 같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정체되고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분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해요.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하니까 화분을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강해서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남쪽이나 남서쪽으로 옮겨서 활발한 기운을 받게 하고 가을에는 서쪽이나 북서쪽에 두어 결실과 수확의 기운을 강화시켜 줍니다. 겨울에는 북쪽이나 북동쪽에 두되 추위를 많이 타는 식물들은 실내 깊숙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겨울은 휴식과 정비의 계절이라서 화분도 안정된 곳에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를 바꿀 때는 단순히 자리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화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든 잎이나 꽃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자리에 놓기 전에는 그 공간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새로워지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의 흐름입니다. 기운이 잘 흘러야 집안에 활력이 생기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데 화분을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둘 때는 햇살과 바람이 잘 드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햇살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바람은 기운의 흐름을 의미해요. 화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고 동시에 집안 기운도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는 동양 창가는 최고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받으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 중 몇 시간 정도만 햇빛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밝은 그늘에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세요. 바람의 경우는 자연 바람이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는 환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기운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때 화분 근처의 공기도 함께 순환되면서 정체된 기운이 새로워집니다. 만약 창문이 없는 곳에 화분을 둬야 한다면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라도 공기가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체된 공기는 정체된 기운을 만들고 이는 결국 집안 전체 운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꽃과 식물은 단순히 보는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안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 마음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풍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공기정화 측면에서 보면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내 공기를 개선해 줍니다. 특히 제라늄, 라벤더 같은 허브류는 천연 방향제 역할도 해서 집안에 은은한 향기를 퍼뜨려 줘요. 이런 자연스러운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 도구로서 꽃을 활용하려면
매일 아침 화분을 돌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주고 꽃의 상태를 살펴보는 이런 작은 일들이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분을 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고 평온해져요. 또한 꽃의 색깔을 활용해서 감정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꽃을 보면서 활력을 얻고, 흥분하거나 화가 날 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 꽃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는 색채의 심리학과 풍수학이 결합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거실에는 화합과 소통을 돕는 분홍색이나 연두색 계열의 꽃을, 집중이 필요한 서재에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흰색이나 연한 파란색 꽃을 두면 각 공간의 목적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꽃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나는 기쁨을,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의 생명력을, 가을에는 열매 맺는 결실을, 겨울에는 조용한 휴식을 꽃과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정리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은 꽃 한 송이가 우리 집안의 기운과 재물복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두었던 꽃들이 혹시 복을 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점검해 보세요. 복을 부르는 모란, 제라늄, 장미, 호접란, 해바라기는 적절한 위치에 잘 배치하시고 수국, 안개꽃, 시클라멘은 과감하게 밖으로 내보내거나 적절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계절마다 화분 위치도 바꿔가면서 기운을 새롭게 순환시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집이 정말 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재물운이 상승하고 가족들이 더욱 화목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꽃 풍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꽃을 두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뵐게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지요. 이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 산소에 들러 절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묘를 갈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가시나요? 보통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시겠지만 사실 전통 풍수와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모르고 가져가면 조상복, 즉 천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운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명절처럼 중요한 날에는 작은 실수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올린 음식이 조상님께는 오히려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묘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 성묘에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조상복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행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가득 들어오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올려드리는 부자가 되는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시면 그 마음 위에 대운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성묘를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그 애에는 집안일이 꼬이더라. 사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에도 분명한 금지가 있습니다. 모르고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그냥 서운해하시고 그 기운이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준비하면 조상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그 복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돌아가셔도 여전히 자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전해들은 기록에 따르면 차례와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자손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해마다 성묘를 다니며 묘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조상님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정성이었지요. 그렇게 조상님이 흡족해 하시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내려와 집안이 평안하고 번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상 천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묘할 때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올리게 되면 조상님께 복을 기원하러 갔다가 오히려 애군이 따르거나 집안일이 순조롭지 않게 꼬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산소의 복숭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복숭아는 보기에는 길상스러운 과일처럼 보이지만 성묘 자리에서는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금기 음식인데요. 왜냐하면 복숭아는 오랜 세월 동안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 즉 신목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문헌을 보면 복숭아 나무가 악귀를 몰아내는 신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집에 복숭아 가지를 걸어두거나 대문 위에 붙여두어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접근하는 잡기를 쫓기 위해 제사 때 복숭아 나무로 만든 지팡이나 부적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복숭아가 잡기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은 성묘 자리에서는 곧 조상님의 혼령까지 밀어낸다는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조상님을 모시러 가는 자리에서 그 기운을 끊어내는 복숭아를 올린다면 조상님께 예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연을 끊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단절과 작별이라는 복숭아의 의미에 있습니다. 복숭아는 꽃이 피면 빠르게 떨어지고 열매도 익으면 금방 상해버리는 성질이 있어 옛사람들은 이를 끝맺음과 단절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복숭아를 산소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과의 인연을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분들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럼 못 올리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수와 재래의 법도에서는 산소 자리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집에서 따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성묘상 차림에는 올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좋아하셨던 과일이라면 대신 사과나 배처럼 길상과 화합을 의미하는 다른 과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결국 중요한 건 정성인데 정성을 다해도 상징적으로 불길한 의미를 가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옛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복숭아를 성묘에 올리면 복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애군이 따르고 집안일이 꼬일 수 있다는 말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빨갛게 양념한 국이나 탕, 무침 같은 음식은 성묘 자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 같지만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가 가진 상징성에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옛 기록에 따르면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조상님 대신 온갖 잡기들이 달라붙고 조상님이 음식을 편안히 드시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빨갛게 물든 음식은 불같은 화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로하고 평온하게 모셔야 하는 제례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국물 요리, 예를 들어 김치찌개, 육개장, 매운탕 같은 음식은 옛 어른들 사이에서 귀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산소에 이른 음식을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근처에 떠도는 잡기들이 먼저 달라붙는다고 하였던 것이죠. 결국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조상님께는 닿지 못하고 엉뚱한 존재들이 기운을 취해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춧가루 음식이 가진 자극성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담백하고 정갈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영혼이 편안히 그 기운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갛게 양념한 음식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산소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제사의 본래 의미인 감사와 평온을 해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을 먹나요? 그 이유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묘나 제사상은 조상님께 직접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담백하고 정갈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갛고 자극적인 고춧가루 음식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내는 이유는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당한 집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옛날부터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죠. 이때 여러 사람에게 쉽게 대접할 수 있고 속을 풀어주며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음식으로 육개장이 알맞았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이 애군을 막고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슬픔과 함께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붉은 국물에 육개장을 내어 찾아온 조문객들이 그 기운에 휘말리지 않고 잡기나 나쁜 기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성묘에 가져가는 것은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산소 주변에 떠도는 귀신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묘에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전에 싫어하셨던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갈 때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혹은 준비하기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음식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묘에 올리는 음식은 어디까지나 조상님을 위한 것이지 산소에 모인 후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죠. 생전에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음식 혹은 몸에 맞지 않아 피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이나 성묘상에 올린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기록에 따르면 제사상은 반드시 돌아가신 분이 즐기셨던 음식 위주로 차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전통 예법일 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후손들이 자기 입맛만 생각해서 조상님이 싫어하셨던 음식을 성묘에 가져간다면 그것은 무심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조상님과의 정서적 교감을 끊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예기치 못한 탈이나 불운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부터 어른들은 조상의 마음을 거스르면 집안이 흔들린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성묘에 갈 때는
반드시 조상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어떤 음식을 드셨는가를 먼저 떠올리고 그분이 편히 받으실 수 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손들이 먹기 위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성묘 자리만큼은 조상님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결국 산소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조상님과의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올라가면 조상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며 그 기쁨이 곧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싫어하셨던 음식을 올리면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안에도 불편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묘에는 반드시 조상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음식만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조상복, 천복을 이어받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조상복을 받기 위해 산소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기운을 밝히고 조상복을 부르는 음식, 첫째는 삼색 과일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상에 반드시 오색 과일을 올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5가지 색과 모양을 갖추어 하늘과 땅, 사방의 기운을 두루 모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제사 문화도 간소화되다 보니 오늘날에는 삼색 과일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건 가지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삼색 과일로 배와 사과, 감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각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배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뜻하고 속이 흰색이라 결백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후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둥근 모양 덕분에 가정의 화목과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는데요. 제사상이나 성묘상에 사과를 올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형제와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화합의 기운이 깃든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감은 씨앗이 6개라서 예로부터 육판서를 의미해 벼슬길과 출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감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후손의 앞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많이 올렸는데요. 감나무의 성장 과정 또한 특별한데 처음에는 고엽나무로 자라다가 접목을 통해 제대로 된 감나무로 성장합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곧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과일의 개수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상에 과일을 몇 개 올리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통에서는 그 수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홀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력과 번영을 뜻하고 짝수는 끝맺음을 뜻하기 때문에 성묘나 제사상에 짝수개수의 과일을 올리면 집안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일은 꼭 홀수로 준비하여 가문에 살아있는 기운과 복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삼색 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올리면 조상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곧 조상복, 즉 천복이 되어 후손들에게 내려옵니다. 단순히 과일 몇 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성이 후손들의 길을 밝혀주고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지요. 둘째는 식혜입니다. 식혜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상과 성묘상에 올려온 전통 음식입니다. 제가 전해들은 옛 기록에도 제수 음식으로 식혜가 등장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식혜는 쌀과 엿기름으로 정성껏 빚어 만들죠. 밥알이 동동 떠 있는 맑은 국물은 생명과 풍요를 뜻하고 자손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흰쌀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의미하고 달콤한 맛은 집안의 단맛 같은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식혜는 조상님이 특별히 좋아하신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엔 집에서 직접 식혜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아무리 사온 것이라도 그대로 캔이나 페트병에 올리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 작은 그릇이나 종이컵에 따라 올려드리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조상님께는 큰 공경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도 식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곡식으로 만든 맑은 물은 흐르는 기운, 생명의 순환을 뜻합니다. 성묘 자리에 식혜를 올리면 조상님의 맑은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와 막힌 복을 열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묘를 갈 때 식혜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음료를 챙긴다는 생각보다는 조상님께 생명의 기운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담아가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 기쁨이 후손들에게 기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포입니다. 옛날부터 성묘와 제사에 꼭 갖춰야 할 4가지 음식을 주가 포해라 하였습니다. 예, 술과 과일, 포와 식혜가 가장 기본적인 제수 음식이라는 뜻이죠. 이 가운데 포는 말린 고기나 생선을 가리킵니다. 포는 오랜 세월 동안 장수와 풍요를 뜻하는 음식인데요. 고기나 생선을 말리면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집안의 복도 오래오래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조상님께 올린 것입니다. 또 말린 음식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기운만 남는다고 여겨 조상님께 올리기에 가장 합당한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제사상에는 황태포, 북어포, 명태포 등이 가장 흔히 쓰였는데요. 이 포들은 건조되면서 비린내가 줄고 담백해져 조상님께서 편히 받으실 수 있는 정갈한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묘를 갈 때는 황태포 한 장이라도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가져가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많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깨끗하게 다듬고 정갈하게 준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풍수적으로 보아도 포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기와 생선을 말려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후손의 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포는 바다와 땅의 기운을 함께 담고 있어 집안의 기운을 두루 살리고 자손들이 편안히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음식이죠. 오늘날에는 성묘 음식이 간소화되어 포를 안 가져가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작은 크기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묘를 갈 때 지켜야 할 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거나 뜻밖의 불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예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조상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묘를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제물은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하나, 술 한 잔이라도 마련해 올려드리면 조상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이 후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생전에 조상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을 준비해 올리면 그 정성은 더 크게 전해지는데요. 성묘는 조상님께 안부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이니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 바른 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소에 가져간 음식은 절대 집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남은 음식이 아깝다고 챙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묘에 올려둔 음식은 조상님께 바쳐진 순간부터 산소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산소에 머무는 동안 귀신들이 먹는 음식이 되는데요. 따라서 남은 음식을 다시 집으로 가져오면 그 기운을 따라 귀신이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께 올린 복을 후손들이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만약 다 먹기 어렵다면 반드시 그날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건 가족들이 산에서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음식을 남겨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산소와 거리를 두고 멀리 두고 와야 하는데요. 가까이에 두면 들짐승이 몰려와 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묘에 올린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른 예법이며 이렇게 해야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복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산소 주변을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상님을 모신 곳은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근본입니다. 그 앞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조상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산소의 잡초가 무성하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조상님께 불편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마음가짐 또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산소 주변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조상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 기운이 후손에게 맑게 이어지는데요. 성묘는 단순히 절만 올리고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조상님이 계신 터전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산소 주변을 정성껏 정리하는 그 마음이 곧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며 후손에게는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바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후손의 복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천복이 집안을 감싸고 좋은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의 변화가 큰 재물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과 행운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올 추석 여러분의 가정에 천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